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이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산식을 아셔야겠죠. 이 단기총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초제공품은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요소죠. 그래서 9번은 4번이 되겠고요. 이 9번부터 이제 원가회계 문제인 것이죠. 자,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자료에 이용해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제조간접비가 들어가는 계산식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단기총 제조 원가 내지는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계산식이 있는데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본원가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초 기본원가가 뭐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을 이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이 700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제조간접비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X로 잡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총 제조원가로는 제조간접비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 다음의 계산식을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계산식이 뭐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전에 구했던 단기총 제조 원가에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100만 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200만 원이니까 대입하면 결국에 단기총 제조 원가는 110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시 1번 계산식, 단기총 제조원가 산식으로 돌아와서 단기총 제조원가가 11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700만 원에서 어떠한 금액을 더해야 단기총 제조원가 1100만 원이 되니까 결국에 제조간접비는 400만 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은 어떠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조업도랑 총원가가 나와 있는데 이 총원가는 말 그대로 총원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조업도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 조업도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량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생산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 총원가가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변동이 없는지에 대한 이 생산량과 총원가의 상관관계에 의한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시작점이 지금 보시면 조업도는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조업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 총원가만 지금 이 지점에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과 관계없이 우선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무엇이라고 배웠었냐면 고정비라고 배웠었죠. 고정비는 생산량과 관계는 없어요. 생산량과 관계가 없고 대신에 우선 내야 되는 비용들, 생산량과 관계없이 내야 되는 비용, 원가를 이제 고정비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원가 행태고, 지금 우상향되는 이 지점이 이 두 번째 쟁점이라고 보시면, 자, 두 번째 이제 우상향하는 이 직선을 보시면 조업도 생산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겠죠. 이쪽으로 이제 가니까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총원가도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은 무슨 뜻이냐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비용도 증가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배웠었냐면 변동비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고정비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내야 되는 비용,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즉 고정비 행태와 변동비 형태가 혼합된 그래프고요. 자, 이때 이 원가 행태를 뭐라고 하냐면 준 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변동비는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이 혼합된 원가의 행태인데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그래프는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시죠. 자, 12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이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겠죠.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단위당 원가 곱하기 기말 제공품 수량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단위당 원가는 지금 나와 있어요. 단위당 원가는 나와 있고요. 이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는 우선 재료비랑 가공비를 합산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재료비에 대한 기말제공품 원가, 가공비에 대한 기말제공품 원가를 각각 구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로쳐진 부분이에요. 전산회계 1급 시험은 항상 가로쳐진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괄호 쳐진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괄호 쳐진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왜 그런지 보시게 되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고, 가공비는 60%만 투입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기말 제공품 원가를 단위당 원가에서 수량을 곱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가로 쳐진 부분은 수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700개 다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700개를 대상으로 기말제공품 원가를 산출해 주시면 되지만, 이 가공비 같은 경우는 700개 중에 60%만 투입을 한 거니까 420개에 대해서만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는 700개에서 단위당 원가가 500원이니까 곱해 주시게 되면 35만 원이 될 거고요. 가공비 같은 경우는 420개에서 단위당 원가 400원을 곱하니까 금액이 16만 8천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5만 원과 16만 8천 원을 더한 금액이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총 합계가 51만 8천 원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51만 8천 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것이고요.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시죠. 자, 13번 문제. 다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손 금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가 아니고 공제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 부가가치세는 이 세법 양은 굉장히 방대한데, 전산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는 다루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시는데 부가가치세 전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들은 1번부터 4번 선지까지 세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답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답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시는 식으로 부가가치세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과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13번은 이제 2번이 답이 될 것이고, 이제 1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 맞는 말 같으시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말이 틀렸느냐라고
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자 많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보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더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업자도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재화를 이제 수입을 하는 자 중에서 이제 개인과 법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경우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라고 이제 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업자 말고 사업자 포함해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이제 개인, 그 다음에 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포함을 하는 개념이고,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이걸 다 외워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14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건 아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것이고 2번과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선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랑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 단위 과세는 뭐냐면 본점에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처리하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뭐냐면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지만 납부는 본점에서 하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 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랑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본점, 그러니까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한 건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신고는 각각 해야 되고 납부만 한 곳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원칙은.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20일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세율 같은 경우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지를 보시면 1번 영세율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틀렸습니다.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면세 제도예요. 면세. 여기서 이제 역진성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00억 자산가가 있고 1억을 가진 서민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0억 자산가가 100만 원에 대해서 10% 부가세인 10만 원을 납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억을 가지고 있는 서민분이 1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담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겠죠. 자, 이 부담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역진성. 자,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면세 제도가 뭐냐면 기초 생필품들이 있죠. 이제 쌀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저귀 같은 것들 이런 물품들은 이제 면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진성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면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틀려서 15번에 1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2번,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제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개설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2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직수출한 거니까요. 발급 안 해도 됩니다. 자, 4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9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에 대해서 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9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